안녕하세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만 같았던 아들을 냉정하게 내쫓아버렸던 60대 엄마입니다. 사실 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들과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다들 하는 반응이 똑같았어요. 그 보물 같은 아들과 왜 그렇게 된 거냐. 다들 의아해하곤 합니다. 저 역시 아들과 이런 사이가 될 줄은 전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겐 다 털어놓지 못했던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처음 결혼을 할 때 주변에선 참 말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와 남편의 환경이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죠. 남편은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의사일 뿐 아니라 집안 또한 잘 살아서 주변에서 다들 탐내는 사윗감이었거든요. 반면에 전 너무나도 평범한 집안에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던 여자였고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선 도대체 어떻게 결혼까지 하게 된 거냐 굉장히 궁금해하곤 했어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주변에선 은근슬쩍 제 결혼 생활에 대해 물어보곤 했었어요. 다들 당연히 제가 고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었죠. 영선아, 너 결혼 생활 어때? 많이 힘들지? 하긴 남편은 의사에 집안도 빵빵한데 시댁에서 네가 마음에 들었겠니? 아무리 네가 잘한다고 한들 거기서는 다 못마땅해 하시겠지. 참, 너도 고생이다, 고생. 그러니까 말이야. 야, 우리한테 솔직하게 털어놔봐. 너 시집살이 진짜 고되지? 시어머니 장난 아니시지? 결혼할 때 보니까 딱 봐도 기세 보이던데 다들 뒤에서 수군거리고 장난 아니었잖아. 너 이러다가 이혼당하는 거 아니냐면서. 어, 그래? 근데 난 시집살이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에이, 무슨 소리야. 시집살이가 어떻게 없어. 아이, 또 시댁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알았어, 알았어. 없다 칠게. 주변에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그렇게 확신을 갖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전 정말 시집살이 한 번이 없었어요. 오히려 시부모님은 절 며느리로서 존중해 주셨고요. 시부모님은 그때 당시에도 정말 많이 배우고 교양이 넘치시는 분들이셨답니다. 시댁 근처가 저희 신혼집이었지만 한 번 허락 없이 막무가내로 신혼집에 오신 적도 없었어요. 다만 가족들끼리 시간을 자주 보내야 한다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 게 규칙이었죠. 그렇지만 그 규칙도 저에겐 전혀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림이 서툴렀던 제가 남편이 좋아할 만한 반찬들을 얻어올 수 있는 기회였죠. 홀아버지 밑에서 어렵게 자란 절 시부모님은 늘 안타까우셨고 특히나 시몬 절 너무나 아껴주셨어요. 그러면서 항상 제 남편에게 하시던 말이 있었습니다. 성문아, 네가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네 일 할 수 있는 건 다 이 영선이 덕분이다. 알고 있지? 아무리 네가 밖에서 잘난 의사 선생님 대접을 받더라도 집에 가면 그저 똑같은 남편일 뿐이야. 그러니 너 으스대지 말고 영선이 고생하는 거 항상 알아다오. 알겠어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평생 어머니 옆에서 봐왔는데 제가 어떻게 저희 아내를 무시하겠어요. 가정 돌보는 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 네가 알고 있다니 다행이다. 그 마음 잊지 말고 항상 네 아내 아껴줘야 돼. 현명하신 시부모님 덕분에 전 그렇게 평생을 남편에게 사랑과 존중받으며 살았습니다. 물론 옛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제사나 명절날엔 좀 힘들긴 했지만 그때마다 시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고맙다며 따로 용돈도 챙겨주시곤 했어요. 그런 시부모님의 배려 덕분에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저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고요. 워낙 인고 부부셨던 시부모님은 시부께서 돌아가신 후 그 다음에 바로 시모께서 돌아가셨고 지금은 돌아가신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전 시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답니다. 두 분 덕분에 제 결혼 생활은 늘 행복했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며
전 아들을 낳았고 3살 터울의 딸까지 낳게 되었죠. 남편은 아무래도 의사 생활하다 보니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아이들과 따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그때 당시에 많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틈날 때마다 남편은 가정에 정말 최선을 다했죠. 무엇보다 쓸데없이 돈을 쓰지 않고 차곡차곡 저에게 다 가져다 주면서 맡겼어요. 전 그렇게 고생하며 벌어온 남편의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사실 금전적으로는 힘들지 않게 살았어요. 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쯤엔 남편이 개원을 하게 되었고 동네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집안 형편은 더욱 좋아졌습니다. 거기다 개인 시간도 많아지니 가족들과도 자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죠. 주변에선 다들 절 부러워하곤 했네요. 아우, 민철 엄만 정말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잖아. 남편도 의사에 거기다 가정적이고 여자락은 우리 민철 엄마밖에 모르고 말이야. 거기다 민철이랑 민준도 얼마나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 난 정말 우리 민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맞아, 맞아. 민철 엄마, 비법이 뭐야? 에휴, 우리 집은 허구한 날 바람 잘 날이 없는데. 민철이는 아주 그냥 드라마에서 나올 만한 집이라니까. 이렇게 늘 주변의 부러움을 사곤 했지만 저희 역시 가정 내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아들이었죠. 아들은 어릴 적부터 정말 조용한 편이었어요. 공부를 잘해 늘 학교에선 상위권이었고요. 그렇지만 유난히 친구들도 잘 못 사귀고 정말 공부밖에 모르더라고요. 남들은 아들 친한 친구 한두 명쯤 이름 정도는 안다는데 전 그런 친한 친구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반면에 딸은 아들과 성격이 정반대였답니다. 굉장히 사교적이고 친구들과도 정말 잘 어울렸어요. 공부도 제법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고요. 이렇게 아들과 딸이 서로 성격이 달랐는데 저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의 걱정과는 다르게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을 했고 대학 생활도 문제없이 잘 하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선 아들은 좋은 직장에도 취직을 했고요. 저희 딸 또한 명문대를 나와 전문 직종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들, 딸 모두 각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니 참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더라고요. 특히나 딸은 정말 저에겐 친구 같고 살가운 딸이었고요. 취직을 하고 나서도 저희는 다 같이 한 집에 살았는데 퇴근하고 돌아온 딸은 늘 저녁을 먹고서 저에게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얘기하곤 했어요. 엄마, 오늘 남자친구가 나한테 선물 줬다? 이것 봐. 예쁘지? 아이, 원래 이런 거 나 잘 안 하고 다니는데 그래도 이거 지나가다가 딱 보자마자 내 생각나서 샀다는 거 있지? 어머, 세상에 이렇게 섬세한 사람이 네 남자친구야? 우리 민준 좋겠네. 그래서 이번 남자친구랑은 어떻게 결혼까지 할 것 같아? 에이, 결혼은 무슨. 엄마, 나 아직 30대도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야. 나한테 결혼은 뭔 얘기지 뭐. 이렇게 딸은 저에게 늘 자신의 속 얘기를 참 잘했는데 아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여자친구도 사귀지도 않는지 한 번도 데이트하는 모습을 본 적도 없었고요. 이런 아들이 과연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아들에 대한 제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때가 아들이 30대 초반일 때였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쇼핑을 자주 하기 시작하더니 저녁에도 약속이 있다며 먹고 들어오기도 하고 주말에도 밖으로 나가 늦게 들어올 때가 많아졌어요. 정말 30평생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었던 아들이었기에 전 너무 궁금해 물어봤던 적이 있었죠. 그랬더니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이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였어요. 엄마, 사실 나 여자친구 생겼어요.
뭐? 여자친구? 아니, 언제? 어떻게 만났어? 그냥 대학 동기가 소개해주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착해요. 그래서 지금 잘 만나고 있어요. 쑥스러워하면서 말하는 아들의 얼굴이 지금도 선할 정도로 그때의 충격은 생각보다 컸던 것 같아요. 정말 기쁘기도 하고 우리 아들이 밖에서 그래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며 잘 다니는구나 싶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연애를 시작하다 보니 좀 우려되는 모습들도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30대가 되어 처음 연애를 해서 그런가 좀 정도가 지나친 게 보일 때가 많았죠. 한 번은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새 차를 구입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비싼 차였어요. 평소에 차엔 도통 관심이 없었던 아들이었기에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분기별로 연차를 막 끌어다가 해외여행을 가질 않나, 안 하던 백화점 쇼핑을 그렇게 하질 않나, 돈을 너무 펑펑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너무 걱정돼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적도 있었네요. 민철아, 엄마가 보기엔 요즘 좀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무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 좀 이래저래 쓸 곳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 네가 괜찮다면 다행이다만 엄마가 보기엔 좀 걱정이 돼서 말이야. 혹시 여자친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엄마. 그래, 민철아.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무조건 겉이 좋아야 할 필요는 없어. 민철이 너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할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구나. 네, 엄마. 너무 걱정 마세요. 제 여자친구 그렇게 속물 아니에요. 본인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들은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전 한편으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딸이 그때 당시 한 얘기론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너무 푹 빠져 사리 분별을 못하는 것 같다고 했었거든요. 오죽 아들이 여자친구가 좋으면 그럴까 싶다가도 그냥 이대로 둬도 괜찮은가 싶은 생각도 했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은 남편이 출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날따라 쭈뼛대며 저희에게 할 말이 있다고 얘기를 걸어오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저와 남편은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 아들을 쳐다봤죠. 그런데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정말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네요. 바로 아들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였습니다. 뭐? 임신? 임신을 했다는 거니? 지금 그게 사실이야? 네, 죄송해요. 그래도 좀 일찍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여자친구가 병원에도 다녀왔는데 임신 7주 차래요. 아니, 아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지금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거니? 갑작스런 소식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지만 사실 아들 나이도 30대이고 둘 다 직장이 있으니 그래도 크게 걱정할 건 아니겠다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뒤이어 하는 아들의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었죠. 아, 그게 엄마, 아버지, 여자친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어렵게 컸어요. 그러다 보니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랑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아, 그럼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냐? 아버지,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 이 사람하고 꼭 결혼하고 싶어요. 제 능력이 아직 부족한 건 알지만 제 아이까지 가졌다는데 제가 꼭 책임지고 싶어요, 아버지. 정말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사실 어쩌겠습니까? 아들이 좋다고 하고 거기다 아들의 자식까지 가졌다는데 부모로서 허락을 해줄 수밖에요. 결국 저흰 결혼을 허락하고서 부랴부랴 결혼식장도 구하고 결혼 준비도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들에게 큰 선물도 줬습니다. 신혼집은 예비가 마련해 주마. 대신 너희 결혼하고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한다. 알았지? 아버지, 감사해요. 저희 진짜 열심히 살게요.
그래, 앞으로 태어날 손주도 있으니 작은 집은 답답할 테고 큰 집으로 해서 한번 구해보자꾸나. 자식도 생기는데 네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 한다. 알았냐? 네, 아버지. 저 정말 아버지처럼 가정에 책임감 갖고 그렇게 잘 살게요. 그렇게 남편은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고 그 덕에 아들 내외는 별 어려움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답니다. 사실 저희는 처음 며느리 봤을 때 정말 많이 놀랐어요. 며느리가 딱 보기에도 엄청 미인이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어디 가서 외모가 부족하다고 들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며느리는 진짜 누가 봐도 미인이라 할 정도로 참 곱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유독 며느리를 아끼고 챙기기도 했습니다. 어찌나 아들이 며느리를 아꼈는지 직장도 결혼 준비를 하면서 바로 그만두게 했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그것도 모르고 며느리한테 출근하느라 힘들지 않냐며 물어봤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참 해맑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홀몸도 아닌데 매일같이 출퇴근하느라 힘들진 않어? 난 우리 애들 임신했을 때 어찌나 잠이 그렇게 쏟아졌는지 몰라. 그래요? 저도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어머님, 저 회사 안 다녀요. 결혼 준비하면서 오빠가 회사 안 다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바로 그만뒀어요. 아이고, 그러니? 근데 회사를 그냥 그렇게 그만둬도 괜찮어? 요즘은 다들 직장 계속 다니길 원한다고 하길래. 에이, 뭐 좋은 직장도 아닌데요. 오히려 오빠가 저 회사 다니면서 다른 남자들이 자꾸 연락 오고 그런다고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요, 어머님. 며느리 말을 들으며 속으론 정말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물론 임신을 했으니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일을 그만둘 수도 있었겠지만 아들이 퇴사를 권한 이유가 며느리가 예뻐서 다른 남자들이 접근할까 봐라고 하니 좀 황당하긴 하더라고요. 그땐 그저 아들이 그만큼 며느리가 좋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네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한 5개월이 지났을 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워낙 마르고 평소에도 음식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제 임신한 지 5개월이 지났는데 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딸은 그게 좀 이상하다 싶었는지 어느 날은 다 같이 모여 밥을 먹는데 딸이 웃으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언니, 근데 새언니 워낙 말라서 그런가 임신해도 티가 전혀 안 나네요. 제 주변에선 임신하니까 빠르게는 4개월부터 배 볼록 나온 게 보이기도 하던데 진짜 새언니 임신한 지 아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정미 볼 때마다 그 생각했는데 배가 어떻게 그렇게 안 나오니? 애는 잘 크고 있다니? 그게... 그런데 그 말에 아들네의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당황해하면서 불편하다는 표정으로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저 얼버무리며 말을 돌려버리니 좀 수상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아들이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정말 기가 차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며느린 유산을 한 거였습니다. 엄마,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아인 유산했어. 뭐? 유산을 해? 아니 그럼 지금껏 왜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그 중요한 얘기를 왜 지금까지 안 했어? 지금까지 우리가 임신했다고 이래저래 말도 많이 했구만. 그게 엄마랑 아버지랑 동생까지 다 너무 좋아하니까 손주 태어날 생각에 좋아하는 얼굴 보니까 내가 차마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 정미한테 뭐라 그러지 마. 내가 나중에 말한다고 그랬어. 정민 아무 잘못 없어, 엄마. 어? 알았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아무리 그래도 유산을 했으면 유산을 했다고 말을 해야지. 어떻게 5개월을 감쪽같이 숨길 수가 있나요? 그때 너무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애들이 결혼 준비에 우리가 도와준 것도 있고 하니 미안한 마음에 그랬나 보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정말 기가 막힌 진실을 알고선 기절하는 줄 알았지만요. 사실 며느리가 유산을 했다는 걸 듣고 나선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 것도 많았지만
잘 묻지도 못했어요. 행여나 두 사람한텐 유산이 큰 상처일 수도 있으니 감히 물어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씩 볼 때면 두 사람은 사이도 좋은 것 같고 여전히 아들이 며느리를 참 아끼는 것 같아 보여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들이 호구가 되고 있는 과정일 줄은 그때 몰랐네요. 며느린 결혼하고서 3년이 지나도록 다시 임신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시 취직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말이면 매번 저희 집으로 밥 되면 와서 밥 먹고 가고 평일엔 아들은 저녁까지 회사에서 나오니 밥 차릴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일을 하지 않는 걸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제가 며느리에게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정미, 너 혹시 취직할 곳은 알아보고 있니? 다른 게 아니라 내 아는 지인 중에 격리를 뽑고 있다는데 시간도 괜찮고 일도 바쁘지 않다고 해서 말이야. 혹시나 생각 있으면 너 거기 다니는 건 어떤가 해서. 네? 취직이요? 아, 어머님, 그건 그냥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뭐? 뭐 그렇긴 하다만 내가 보기엔 좋은 일자리라서 말한 건데. 말씀은 감사한데 취직이나 이런 건 저희 부부 일이라서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니 바로 기분 나빠하며 표정이 굳어지는 며느리를 보면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선을 그을 땐 아주 그냥 냉정하게 쫙 선을 그으면서도 자신들이 도움이 필요할 땐 주저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게 바로 아들 내외였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갑자기 사업을 해보겠노라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월급도 적지 않고 무엇보다 복지도 좋았던 그 회사를 그냥 그만뒀다는 것도 황당했는데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만뒀는지 아시나요? 바로 장사를 하고 싶다고 그만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갑자기 관심을 많이 받던 요식업이 있었는데 그 프랜차이즈를 하겠다며 아들이 회사까지 그만두고 도전을 한 거였어요. 처음엔 저희도 무척이나 반대를 했습니다. 아휴, 세상에, 민철아, 네가 무슨 요식업을 해봤다고 그냥 막무가내로 도전을 해.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해봤던 걸 해야지. 어쩌자고 그렇게 덜컥 그냥 회사를 그만뒀어.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다 프랜차이즈라 본사 도움받고 하면 잘 되는 거 그냥 시간 문제라고요. 처음 투자 금액이 커서 그렇지 시작만 하면 황금알 나는 거의라니까요. 엄마도 요즘 인기 많은 거 아시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섣불리 결정을 하니? 가장으로서 책임감 갖고 결정해야지. 아유, 괜찮다니까요, 엄마. 저희 아내도 다 괜찮다고 했는데 왜 엄마가 그렇게 걱정하세요? 걱정 마세요. 처음엔 정말 호기롭게 장사를 시작했던 아들이었어요. 물론 초반엔 인기에 힘입어 장사가 잘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역시나 반짝 인기는 말 그대로 반짝 스쳐 지나갈 뿐이었네요. 한순간에 손님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루 매출은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더니 아들 외엔 생계까지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 아들은 결국 가게를 접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당연히 아들이 다시 취직을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다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저랑 아내랑 같이 카페 한번 해보려고요. 괜찮은 곳에 매물이 나와서 지금 시작만 하면 되는데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뭐? 카페? 아니 넌 전 음식점도 잘 안 된 걸로도 정신 못 차렸어? 카페 무슨 카페야? 그냥 다시 취직하고 열심히 돈 벌 생각을 해야지. 아버지, 딱 한 번만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진짜 이번엔 잘할 자신 있어요. 바리스타 자격증도 취득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요. 네? 한 번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취직해도 월급도 반토막이고 그러면 저희 계속 생활하기도 힘들고 이제 애도 가져야 하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안 하던 사업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적어도 자금은 좀 모아서 시작해야지. 아버지, 정말 이번만요. 아버지가 도움을 못 주시는 것도 아니고 주실 수 있잖아요. 네?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저 이번엔 진짜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할게요. 남편은 완고하게 거절했지만 아들 내외 내내 저희 집을 오고 가며 저희를 설득했습니다. 결국엔 남편이 아들에게 마지막이라며 카페 창업 비용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천만다행으로 카페를 창업하고 나선 그럭저럭 잘 꾸려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도 종종 힘들 때면 남편에게 찾아가 밀린 공과금을 내야 한다며 부탁을 하거나 생활비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아들이 못났다면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 아들을 도와줬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도움을 주고 나니 아들 내외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한 번은 아들 내외가 결혼한 지 6년째 되던 해 아들이 갑자기 고민이 있다며 얘기를 털어놓더군요. 엄마, 아내랑 이제 임신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 주변에선 좀 분위기도 바꿔보고 그러면 잘 된다던데 이참에 휴가 때 해외여행이라도 갔다 올까 싶어. 해외여행? 뭐 그것도 괜찮지. 그래, 잘 생각했다. 니들 안 그래도 카페 운영하느라 정신 없을 텐데 한번 다녀와봐. 그래서 말인데 엄마, 혹시 엄마 카드 좀 써도 되나? 아니 요즘 우리 카페 매출도 그렇고 좀 많이 안 나와서 그냥 밥 한 끼 정도만 사 먹을게. 뭐 그래, 가서 밥 먹을 때 써 그럼. 안 그래도 요즘 니들 사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았는데 이참에 분위기도 좀 바꾸고 잘 다녀와. 그땐 정말 그저 아들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해외여행을 떠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외여행을 떠난 아들이 쓴 카드 내역을 보고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밥 한 끼 정도만 사 먹는다던 아들은 출국을 한 날부터 면세점에서 쓰기 시작해 해외에서도 아주 여기저기 마구잡이로 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딸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딸이 아주 기가 막혀하며 저한테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엄마, 엄마도 오빠한테 카드를 줬어? 아빠도 카드 줬던데? 나도 모르고 오빠한테 잘 다녀오라고 용돈 챙겨줬단 말이야. 알고 봤더니 오빠랑 세언니 매해마다 해외여행 갔대. 거기다 맨날 갈 때마다 비즈니스 비행기 끊어서 가고 호텔도 막 몇백만 원짜리 그냥 묵었다더라고. 나도 이번에 알았지 뭐야. 세언니 SNS에 올라온 것이 다 죄다 그런 것이더만. 이 철없는 아들 내외는 그동안 번 돈을 모으기는커녕 쓰기 바빴던 거였습니다. 저희한텐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내내 죽상을 하고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카페도 꽤 잘 됐던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해외여행을 가면서 남들은 호화 여행이라고 할 정도로 사치를 누리며 여행을 했던 거였습니다. 전 그게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카드도 당장 정지를 해버렸죠. 그랬더니 바로 아들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해외여행 가니 연락을 못한다던 아들이 카드를 끊자마자 전화가 오니 참 기가 차더군요. 엄마, 카드가 왜 안 돼요? 카드 혹시 정지했어요? 카드 사용 못한다던데? 그래, 엄마가 정지했다. 아니 해외 가서 연락 못한다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바로 전화가 오니? 카드 정지했고 더 이상 내 카드 쓰지 말어. 갑자기 왜 그래요? 우리 지금 이제 프랑스 넘어가야 하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얼른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긴 뭘 풀어줘?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 지금까지 해외여행 수십 번은 더 다녔다며? 카페도 잘 돼서 그 돈으로 떵떵거리면서 돈 쓰고 다녔다던데 그걸 감쪽같이 속여? 엄마 모르겠으니까 니들이 이제 알아서 해.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후로 아들네와 제 관계는 참으로 어색해졌네요. 아들네는 저에게 섭섭했는지 집에도 잘 오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 화를 냈던 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아들내외를 부르더니 따끔하게 혼을 낸 적도 있었어요. 니들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부모가 도와줄 땐 어떻게든 도움받으려고 하다가 이젠 또 안 도와준다고 하니까 부모도 아니야? 아니 어떻게 연락 한 통이 없어? 니들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섭섭한 것만 생각나디? 아버지,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 힘들고 어렵다는데 냉정하게 그런 엄마가 어딨어요. 니들은 어떻게 했고? 힘들 때 무작정 도와줘야 하는 게 부모야? 아무리 우리 집이 넉넉하다지만 니들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건 아니다. 니들 섭섭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벽 두지 말고 반성하고 뉘우쳐서 엄마한테도 사과해. 그렇게 남편이 혼을 내자 아들 내외는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지만 사실 그게 진심일 거란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들이 저럴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며느린 도대체 왜 저러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들 내외와 그렇게 어색한 관계가 이어지던 어느 날 저희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답답하다 하더니 점점 얼굴빛이 안 좋아지면서 노랗게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자 평소엔 자신의 건강에 별 걱정도 하지 않았던 남편이 그제서야 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검진 결과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췌장암 말기였던 거였어요. 이미 온몸에 암 조직이 퍼져 수술로 처치를 하기도 힘들었고 항암 요법 등을 병행하며 증상을 늦추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가족들이 다 모인 상황에서 덤덤하게 말을 했지만 전 남편의 그 덤덤한 말투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병원에선 길어봤자 6개월이라고 했지만 그래도 내가 의사잖니. 내가 보기엔 1년은 거뜬하다. 그러니까 다들 걱정하지 말어. 특히 당신. 내가 당신을 두고 어딜 가? 어떻게든 치료받아가지고 버텨볼 거니까 걱정 마. 여보, 어떻게 당신한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평생을 난 건강 위해서 살아온 당신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이고, 이거 봐 이거. 내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아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몸이 안 좋으면 진작 얘기를 하시지. 민주도 울지 마라. 이 아빠 괜찮다. 치료받으면 되니까 울지 마. 그렇게 저와 딸은 남편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아들 며느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더라고요. 그때 너무 슬프고 힘들어 아들 내외 행동까지 살펴보지 못했어요. 정말 말 그대로 평생 남의 건강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런 남편이었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이런 큰일을 겪게 하시는지 그저 원망스럽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병원 문을 닫고서 치료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의 컨디션은 하루하루 점점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저와 딸은 그런 남편을 곁에서 살뜰히 살피며 조금이라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힘겹게 투병하는 동안 아들 며느린 한 번 간병도 오지 않더라고요. 한 번은 아들이 병문안을 오더니 대뜸 병원 얘기만 꺼내더라고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 병원은 벌써 처분하신 거예요? 거기 건물 보니까 꽤나 비싸던데 많이 올랐죠? 얼마에 내놓으셨어요? 넌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궁금하냐? 오랜만에 와서 애를 봤으면 몸은 좀 어떠냐, 괜찮냐 물어보는 게 우선 아니냐? 그거야 딱 봐도 아니까 그러죠. 아버지 계실 때야 상관없지만 혹시나 안 계시면 이런 거 처리하는 게 또 영 골치 아프니까. 뭐 이 자식아? 넌 이 아픈 애비 앞에서도 할 말 못할 말 가려가면서 말 못하냐?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어떻게? 돈엔 전혀 관심도 없었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해버렸는지 저나 남편이나 딸은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저 아들에게 섭섭해 화를 낸 건데도 아들은 그런 남편의 태도에 더 섭섭함을 표현하더군요. 아버지, 아니 좀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 뒤처리해야 할 건 장남인 전데 제가 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녀석이 정말 너 다신 찾아오지 마. 그따 말 할 거면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아버지, 안 그래도 카페도 힘들어서 정신없는 와중에 겨우 시간 내서 온 아들한테 꼭 굳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야 되겠어요? 아버지 진짜 너무하시네요. 어떻게 본인 생만 그렇게 하세요? 저 가보겠습니다. 그러더니
화를 내면서 가버리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기가 차고 화도 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아들의 태도에 정말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안 그래도 몸이 많이 약해져 힘든 남편이 한순간에 가버릴까 전 걱정된 마음에 흥분한 남편을 곁에서 겨우 진정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 후론 아들은 아예 면회조차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 산소 호흡기까지 껴야 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젠 남편이 떠날 때가 가까우기 시작하자 전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너무나도 충격적이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저 보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오히려 제가 가면 스트레스 받아서 아버지 더 안 좋아지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암엔 안 좋잖아요. 그냥 엄마랑 민주가 아버지 잘 보내드리세요. 장례식 땐 갈게요. 어떻게 자식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답니까? 그렇게 곱게 소중하게 아끼며 키웠던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너무나 마음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끝내 아들을 만나지 못했고 저와 딸만이 남편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어요. 남편은 췌장암 발견 후 1년도 못 채우고 딱 5개월 만에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암이라는 게 정말 참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분명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걷고 웃으며 얘기를 했던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누워있다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버리는 걸 겪고 나니 더더욱 암이 무서운 병이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어요. 장례식은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남편의 동료들, 병원 식구들까지 모두 참석해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저와 딸은 정말 얼마나 오열을 하며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을 납골당에 안치하고 나서도 저와 딸은 한참을 거기 앉아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린 납골당까지만 동행하고서 바로 집에 들렸다가 저녁에 집으로 오겠다며 얘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아들은 할 얘기도 있다며 그렇게 저녁에 오겠노라 말을 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저와 딸은 납골당에서 남편이 잠든 곳 앞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다 어렵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현관문을 딱 열자마자 저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집에서 달달한 음식 냄새가 바로 풍겼거든요.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해서 주방으로 향해 보니 거기엔 아들 부부가 와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아주 고기판까지 꺼내 불고기를 해서 먹고 있더라고요. 너희 지금 여기서 뭐하니? 아, 엄마 왔어요? 우리 아까부터 와서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불고기도 가지고 왔구만. 얼른 앉으세요. 불고기 같이 먹어요. 아휴, 됐다. 무슨 불고기야. 엄만 정신 없으니까 얼른 먹고 니들도 집에 가서 쉬거라. 그나저나 너 할 얘기 있다 그랬지? 무슨 얘긴데? 지금 얼른 해라. 그러자 아들 부부는 먹던 음식을 내려놓더니 잠시 뜸을 들이다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아버지 재산 정리 좀 해야 되잖아요. 솔직히 시간 더 지나봤자 달라질 것도 없고 그냥 공평하게 재산 딱 3등분으로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저희 카페도 좀 어렵고 얼른 정산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뭐? 뭘 나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아버지 재산이요, 재산. 아버지 평생 의사하시면서 일권 재산도 많으시잖아요. 그거 빨리 계산하고 정리해야죠. 저희도 지금 카페 며칠 내내 비워놓느라 신경 쓰여 죽겠어요. 얼른 정리하고 가봐야 돼요. 여보, 아까 대충 정리한 거 있지? 그거 엄마 좀 보여드려. 자요, 어머님. 제가 좀 정리해놨어요. 이거 무슨 상속인 조회하면 재산이나 부채 이런 리스트 뜬다는데 제가 보기엔 아버님 부채는 없으실 것 같고 재산은 꽤 되실 것 같아서요. 대충 아는 대로 적어봤는데 이거 맞는지 좀 봐주세요. 아, 그리고 제가 3등분으로 나누니까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대충 이 정도 맞을까요? 그러면서 계산기를 뚱땅뚱땅 두드려 며느리가 저한테 딱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서 전 이성의 끈을 놓는 줄 알았습니다. 아마 저희 딸이 먼저 나서지 않았다면 제가 제대로 그 자리를 엎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보다 빨리 움직인 건 딸이었답니다. 딸은 그 장면을 보더니 그대로 아들 부부가 앉아있는 식탁으로 다가가 뜨거운 불고기를 손으로 덥석 집어 며느리 얼굴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는 짓? 니들이야말로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디서 개수작을 부려? 뭐라고요? 개수작? 아니 아가씨야말로 지금 버릇없이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오빠랑 내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뻔뻔해서 못 살겠네. 내가 그래도 우리 엄마 충격받을까봐 쉬쉬하고 있었던 건데 어떻게 염치 없이 뻔뻔하게 여기서 이러고 있어?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인간이야? 짐승마도 못한 것들아. 내가 니들 지금껏 어쩌고 살았는지 몰랐을 것 같아? 임신? 아이고, 니들 임신한 적도 없잖아. 애초에 임신한 것도 다 뻥이었잖아. 다 들었어, 내가. 그게 무슨 이것 봐 발뺌 하는 거. 그러니까 여지껏 우리 부모님 괴롭히고 살았겠지. 야, 너 임신한 적도 없다며. 친구들한테서 구해온 초음파 사진으로 결혼까지 했다고 자랑질하고 다녔다며. 오빤 진짜 여자에 아무리 미쳐도 그렇지. 어떻게 저딴 거짓말하는 애 쿵짝을 맞춰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딴 짓을 하냐고. 전 딸의 말에 정말 충격에 휩싸여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애초에 아들 부부는 임신을 해서 결혼한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한테 결혼 자금을 두둑이 챙기려고 위장 임신까지 계획하고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딸은 끝까지 발뺌하는 아들 부부를 보고서 더 화가 났는지 큰 소리를 치며 말하더라고요. 왜? 말 못하겠지? 니들이 한 짓이 있으니까 말 못하겠지 당연히. 야, 아빠가 오죽하면 니들 끝까지 얼굴도 안 보고 싶다고 했겠어. 장례식에도 니들 안 부르려고 하다가 그래도 아빠 체면 생각해서 부른 거야. 알아? 그리고 재산 분할? 재산 분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니들이 그럴 권한이나 있다고 생각하니? 야, 강민주, 너 그건 선 넘은 거지. 이 오빠가 왜 권한이 없어? 나도 엄연히 아버지 자식인데 당연히 권한이 있지. 상속은 너랑 나랑 똑같이 받는 거야. 이거 왜 이래? 와, 오빠 그 똑똑한 머리 다 어디 갔냐? 아직도 계산이 안 돼? 여기서 이렇게 재산 운운할 거 있으면 제대로 알아보기라도 해야지. 하긴 머리가 돌아갔으면 여기까지 와서 재산 분할 어쩌고 안 했겠지. 뭐? 강미주 너 지금 말 다 했어? 아들은 딸을 향해 큰 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고 딸 역시 그런 아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나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전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얘기를 했어요. 강민철, 너야말로 그만해. 어디서 엄마 앞에서 큰 소리야? 그리고 아버지가 유언장 남기셨다. 유언장 읽어줄 테니 그만해. 나 강성무는 나의 일생 동안 받은 사랑과 은혜를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보유 중인 재산 중 50% 상당 금액을 소아병동 발전기금으로 기부합니다. 또한 배우자 김영선에겐 남은 재산 중 60%를 상속하며 나머진 딸 강수진에게 상속합니다. 그 유언장을 읽어보면서 아들은 너무나 당황해하더라고요.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다 갖춰 작성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남편은 자신의 병원에도 오지 않고 그동안 자신의 재산만 탐냈던 아들이 너무나도 괘씸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유언장을 작성해 왔습니다. 유언을 할 땐 자필로 작성하고 날짜와 서명 날인까지 직접 해야 한다는 것과 공증인 입회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유류분 분쟁 방지를 위해 신혼집 증여 내역까지 모두 자료로 만들어 명확하게 준비를 해두었죠. 남편이 마지막으로 아들이 정신 차리길 바라면서 했던 일이었어요. 그 유언장을 받고 나서도 아들과 며느린 끝까지 화를 내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뭐 어쩌라고. 어차피 재산 유류분 소송하면 받을 수밖에 없거든.
도대체 이걸 아들 어쩌라고 보여주는 거야? 엄마, 저 소송할 겁니다.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엄마도 이거 저한테 보여주는 거 할 만큼 어디 해보라는 거잖아요. 저 끝까지 할 겁니다. 그래, 어디 그럼 할 테만 해봐라. 네 뜻대로 어디 한번 해보라고. 괘씸한 것 같으니라고. 니들은 앞으로 내 아들, 며느리도 아니다. 앞으로 난 아들 없는 셈 칠 테니까 이 집 나가거들랑 다신 발들일 생각도 하지 마.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저희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날 딸과 전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남편이 떠난 것도 모자라 아들까지 이렇게 곁을 떠나버렸으니 인생이 너무나 허망하고 허무했거든요. 아들은 그 뒤로 정말 소송을 했더라고요. 참 법이라는 게 냉정한 게 이렇게 소송을 하니 유류분까지 일부 나눠야 하긴 했습니다. 대신 아들이 사전에 신혼집 증여를 받았던 게 인정이 돼서 큰 금액으로 나눈 건 아니더라도 정말 심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나니 더 이상 아들이 아들 같지도 않더라고요. 그로부터 얼마 동안은 저도 딸도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좌절하고 있는 건 남편이 원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잘 이겨내고 견뎌내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답니다. 그래도 딸이 있어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뒤로 한 2년 동안은 아들 연락은 한 번도 온 적이 없었어요. 들어보니 그 기간 동안 아들 며느린 해외여행도 다니며 또 돈을 펑펑 쓰고 다니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딱 2년이 지나고서 뜻밖의 전화를 받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아들이더라고요. 엄마 저예요. 저 민철이요. 뭐야, 네가 웬일이니? 갑자기 웬 전화야? 난 너랑 할 말 없다. 엄마, 제가 죄송해요. 뭐? 죄송해? 아들은 죄송하다 말과 함께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하더군요. 한참을 그렇게 목 나올던 아들은 겨우 진정하고서 그동안의 생활을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역시나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엄마,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그동안 저한테 많이 실망하셨죠? 정말 죄송해요. 그 여자 제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바로 헤어지자고 하더니 이혼 도장 찍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어요. 전 제가 정말 좋아서 만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엄마. 그걸 이제 알았니? 이제와 그런 후회 해봤자 뭐 할 거야? 이미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는 거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아버지한테도 너무 죄송하고 민주한테도 미안하고 엄마, 저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저 지금 혼자서 월세방에서 사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엄마. 네가 원하는 삶이 그런 거 아니었어? 네 뜻대로 안 해주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라 생각한 거 너 아니었니? 애초에 부모 손 놓고 떠난 건 너야. 우리가 아니라 네가 떠난 거라고. 우린 이미 마음 정리 다 했으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말거라. 그렇게 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후론 아들이 계속해서 옛 사진과 함께 문자들을 보내오더라고요. 엄마, 이 사진 기억나세요? 엄마가 저 이렇게 예뻐해 주셨잖아요. 저 다시 착한 아들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런 문자들이 올 때면 마음 한켠이 아리긴 하지만 사실 아들을 용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딸 역시 옆에서 절대 받아주지 말라고 하고 저 역시 아들과 완전히 연을 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받아주진 않을 것 같네요. 주변에도 부모라고 하면 무조건 자식이 원하는 걸 다 해줘야 한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전 부모는 그저 인생의 길을 알려줄 뿐이지 길을 직접 만들어주는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서 정신 차리고 자신의 삶을 잘 살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저 역시 앞으로 딸과 함께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도
부모로서 또 자식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더 밝고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